친정에 나가 있지. 왜 왔어? 6개월 만에 집 앞에 섰을 때들은 첫마디였습니다. 간신히 현관앞까지 올라온 저를 맞이한 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였죠. 어머님, 저 지혜예요.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데? 알아, 내가 바꿨어. 넌 여기 살 사람 아니잖아. 그 순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있는 동안 딱 3번 찾아온 그 사람이요. 오빠, 이게 무슨... 지혜야, 엄마 말씀이 맞아. 몸도 불편한데 여기서 뭐 하려고. 친정 가서 좀 더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에 들어온 건 텅 빈 책장이었습니다. 10년간 모아온 영어 교재들, 학원을 다시 열기 위해 준비했던 교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어머님, 제 교재들은 어디 갔어요? 그딴 영어책 끌어안고 있어봤자 돈 나와. 다 팔았어, 중고로.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10년 경력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동안 제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지를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혜입니다. 올해 38이고 결혼한 지는 5년째예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6개월을 보내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었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남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친정엄마가 짐을 챙겨주시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혜야, 괜찮겠어. 병원에서 좀 더 있다 가도 되는데. 엄마, 이제 집에 가야죠. 우진 오빠도 기다릴 거고 집에서 천천히 회복할게요. 하지만 엄마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병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저를 돌보시면서 엄마가 뭘 보고 느끼셨는지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목동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도어락이니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겠구나. 손가락을 올려 익숙한 번호를 눌렀는데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6개월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꿀 이유가 없는데. 벨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순 씨였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가운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죠. 친정이나 가 있지 왜 왔어? 네. 어머님, 여기 제 집인데요. 집이긴 무슨 집이야. 네, 몸 그 꼴로 여기서 뭘 어쩌려고. 친정 가서 엄마한테 더 얻어먹고 살아. 그 말에 뒤에서 짐을 들고 올라오시던 엄마가 벌떡 다가오셨습니다. 사돈댁,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혜 자기 집에 돌아온 건데. 한명숙 씨, 딸 챙기려면 본인 집으로 데려가세요. 여긴 이제 지혜 집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뭐 하세요? 정우진, 제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병원엔 딱 3번 왔었으니까요. 한 번은 사고 직후, 한 번은 수술 동의서 쓰러, 마지막은 재활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우진 오빠. 남편은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반가움이나 걱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죠. 지혜야, 엄마 말씀이 맞아. 내 몸도 불편한데 여기서 뭐 하려고. 친정 가서 좀 더 쉬는 게 낫지 않겠어? 무슨 소리예요? 저 이제 괜찮아요. 집에서 천천히 회복하면. 회복은 무슨 회복이야. 다리도 저 모양인데 무슨 학원을 한다고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학원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제 교재들은 어디 갔을까?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일단 들어갈게요. 얘기는 안에서 해요.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비켜섰고 저는 지팡이의 의지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제 짐을 들고 뒤따라오셨죠. 거실 한쪽 벽면에 있던 책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영어 교재들, 대형 어학원 본부 교육팀장으로 일하며 직접 개발했던 커리큘럼 자료들, 학원을 다시 열면 쓰려고 준비해둔 교구 세트들.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제 책상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올려두던 그 책상, 교환을 작성하던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죠. 어머님, 제 교재들은 어디 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딴 영어책 끌어안고 있어봤자 돈 나와? 다 팔았어. 중고로. 네? 팔았다고요? 응. 중고나라에 올렸더니 사겠다는 사람 많더라. 택배비 빼고 한 60만 원쯤 받았나? 60만 원. 제가 10년간 쌓아온 자료들의 값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원서 교재만 해도 권당 5만 원이 넘는 것들이었고, 직접 제작한 교구는 제작비만 200만 원 들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그건 제 거였잖아요. 허락도 없이 어떻게, 허락? 네가 6개월이나 집 비우고 병원에서 놀고 있을 때 누가 이 집 관리했는데, 공과금도 내고 청소도 하고, 그 정도 처분할 권리는 있지. 엄마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장 소리라도 지를 것 같은 얼굴이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됐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남편은 거실 한쪽에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아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관심조차 없는 모습이었어요. 우진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뭘 얘기해? 지금 회사 일 바쁜데. 저 이제 집에 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차갑고 어딘가 조급한 느낌이었죠.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네가 그 사고 나고 나서 나도 많이 생각했어. 우리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붙잡았고 시어머니는 TV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6개월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40대 초반인데 이렇게 간병하면서 살 수는 없어. 간병이요? 저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재활 끝났고 집에서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고 의사 선생님도. 다리 절뚝거리면서 무슨 학원을 해.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봐. 네가 돈을 벌 수 있겠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뭘 준비했는지를요. 저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집에서 내쫓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엄마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서방,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났는데 이혼이 먼저 나와요? 장모님,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 부부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부부 문제는 무슨, 우리 지혜 당신네 집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이 손을 내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건 침대 위에 놓인 서류 봉투였습니다. 꺼내보니 이혼 협의서였죠. 재산분할 항목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시어머니와 남편 공동명의였고 제 명의 재산은 없다는 전제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목동학원가에 건물 2개층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건물에서 월 6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나왔거든요.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였죠. 그런데 이 서류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 회사였습니다. 디지털웨이브라는 ERP 솔루션 개발 회사. 작년에 개발 인력 확충을 위해 5억 원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바로 저였어요. 남편은 제 신용으로 회사를 키웠으면서 정작 이혼 서류에는 제 재산도 제가 진 보증 책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획적이지 않고 뭐겠어요.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엄마, 저 괜찮아요. 일단 나가요. 여기 있기 싫어요. 그래. 우리 집 가자. 엄마가 다 해줄게. 짐을 다시 챙겨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 빨리 써. 질질 끌지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울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냉정하게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요. 10년간 교육팀장으로 일하며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했던 사람이라는 거요. 그날 밤 친정집 작은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앱에 로그인해 대출 내역을 확인했어요. 학원 건물 임대차 계약서도 꺼내봤고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중고나라 앱을 켜서 시어머니 계정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에 시댁 식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시어머니가 중고 거래 자랑하던 게 생각났거든요. 검색창에 영어 교재를 입력했습니다. 최근 판매 내역이 쭉 떴어요.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니 역시 시어머니 계정이었죠. 제 교재들이 권당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팔려나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원가로 따지면 한 권에 최소 3만 원은 하는 원서 교재들이었어요. 10년간 모은 게 300권이 넘었는데 전부 합쳐봐야 60만 원. 그것도 택배비 빼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50만 원도 안 됐을 겁니다. 하나하나 판매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날짜, 가격, 구매자 후기까지 전부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8월 23일자 판매 내역에 교재 20권 보너스라고 적힌 게 있었습니다. 구매자 후기를 보니 보너스로 주신 물건도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보너스, 시어머니가 제 교재에 뭘 덤으로 넣어줬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뭔가 찝찝해서 판매자 문의 기능을 이용해 구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보너스로 받으신 물건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 교재들 원래 주인인데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1시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아, 노트북이랑 빔 프로젝터요. 판매자분이 회사 정리하면서 나온 거라고 주셨는데요.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회사 물건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교재를 팔면서 남편 회사 장비까지 함께 넘긴 거예요. 허락도 없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에서 받더군요. 뭐야? 우진 오빠, 8월에 회사 노트북이랑 프로젝터 없어진 적 있어요? 왜? 어머님이 제 교재 팔면서 그것도 같이 넘긴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넌 횡령한 거야. 알지. 제가요? 제가 언제 회사 물건을 내 교재랑 같이 팔렸으면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증거 다 남아있을 텐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멋대로 제 물건을 팔았고 거기에 회사 장비까지 섞여 있었는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요? 엄마가 옆에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이상해요. 뭔가 계획적인 것 같아요. 뭐가?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교재 판매 내역, 회사 장비, 남편의 반응까지요. 엄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혜야, 그 사람들 너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아니야? 제 생각도 그래요. 그때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이 보낸 사진이었어요. 이혼 협의서 사본이더군요. 거기에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빨리 서명해. 네가 회사 물건까지 빼돌린 거 알고도 조용히 넘어가 주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저는 카카오톡을 끄고 은행 앱을 켰습니다. 남편 회사 대출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5억 원. 연대보증인 윤지혜. 만기일 2026년 3월 15일. 그리고 학원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2개 층 전체 월세 600만 원. 임대인 윤지혜. 숫자를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 회사월 운영비, 직원급여, 개발비, 사무실 임대료. 제가 교육팀장으로 일하며 배운 건 숫자를 읽는 능력이었어요. 계산이 끝났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제 보증 없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제 건물 임대 수익이 끊기면 시댁 식구들은 아파트 관리비도 못 냅니다. 그들이 저를 버린 순간 그들 자신의 발밑을 무너뜨린 거예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넌 지금 뭘 계획하는 거야? 엄마, 저 울지 않을 거예요. 대신 차근차근 정리할 거예요. 우리 딸 많이 아팠구나.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다음 날 저는 주거래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출 담당자와 상담 예약을 잡았죠. 안녕하세요. 디지털웨이브 운영자금 대출권 연대보증인 윤지혜입니다.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어떤 내용으로 상담 원하시나요? 보증해지 절차 알아보려고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이 대출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합의 없이는 보증해지가 어렵습니다. 혹시 주채무자분과 협의하신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정확한 절차가 궁금해서요. 만약 제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 은행에서 주채무자에게 대체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대출 만기 전이라도 상환 요구가 갈 수 있습니다. 만기가 내년 3월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보증해지 신청하면 남편, 아니, 주채무자가 대체 담보를 제시해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2025년 10월. 만기까지 5개월. 5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학원 건물 관리사무소였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주 윤지혜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네, 건물주님, 말씀하세요. 현재 2개 층 전체 임차인이 잉글리시존 학원이죠? 네, 맞습니다. 계약 만기가 언제였죠? 2026년 1월입니다. 재계약 의사 타지는 보통 3개월 전부터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재계약 안 할 예정이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임차인분께도 통보 부탁드립니다. 네, 재계약을 안 하신다고요? 네,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그 건물 월세가 600만 원이잖아. 그걸 왜? 엄마, 괜찮아요. 전 원래 그 공간에 제 학원을 차리려고 썼던 거예요.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 600만 원으로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우진 오빠 회사 운영비에도 쓰이고 있고요. 제가 그걸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보낼 보증해지 신청 의사 통보서였죠.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려왔고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죠. 지혜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네가 보증 해지한다고? 장난이지.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회사 망해. 마지막 문자를 읽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들이밀면서 부부 사이 운운하지 마세요. 제 재산과 신용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번호로 직접 전화한 거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죠. 일주일 후 은행에서 정식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연대보증 해지 신청 접수 확인증과 함께 주채무자에게 발송된 대체 담보 요구 통지서 사본이었어요. 그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가자 엄마가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지혜야, 밥 먹어. 엄마, 저 이제 법률사무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네. 제대로 싸우려면 법적으로 준비해야죠.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내 결혼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 회사 상태 안 좋다고 하더니만. 엄마,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정리하면 돼요. 우리 딸 많이 강해졌네. 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뿐이었죠. 그날 오후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으며 저는 모든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혼협의서, 대출 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중고거래 내역.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뢰인분, 이거 재산분할 소송 가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물건 판매 건은 횡령 누명 씌우려는 정황이 보이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구매자 진술, 택배 발송 기록, 그리고 가능하면 시어머니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간 증거까지요. CCTV 같은 거요? 네. 혹시 학원 건물에 CCTV 있나요? 있어요. 출입구랑 엘리베이터에. 그럼 그 기록 확보하세요. 8월쯤 시어머니가 짐을 들고 출입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요.
은행에서 담보 내놓으라는데 우리 회사 어떻게 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그건 대표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지혜야, 제 이름으로 대출 받고 제 건물 월세로 버티면서 저한테 이혼 서류 내민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진 씨, 제가 병원에 있는 6개월 동안 저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웠습니다. 은행에 다시 방문한 건 보증해지 신청을 낸 지 2주 후였습니다. 대출 담당 과장님이 직접 상담실로 안내하더군요. 윤지혜 고객님, 앉으세요. 네. 과장님은 서류 파일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채무자분께서 대체 담보 제시를 못하고 계십니다. 회사 자산으로는 담보 가치가 부족하고 개인 재산도 마땅치 않아서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출 만기 전이라도 상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께서 계속 보증을 유지해 주신다면 만기까지는 문제 없겠지만요. 저는 보증 해지 의사가 확실합니다. 과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 이혼 진행 중입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서류 내밀었고요. 그 서류에 제 재산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제 권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과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확인증을 건네주더군요. 보증해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30일 이내 대체 담보 제시 또는 전액 상환 통보가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와 바로 학원 건물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 CCTV 열람 신청을 했어요. 8월 한 달치 출입구 영상 확인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건 분실권 확인차 필요해서요. 관리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8월 1일부터 빨리 감기로 돌리기 시작했죠. 8월 15일 오후 2시 32분. 시어머니 김옥순 씨가 큰 박스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건물로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 멈춰주세요. 화면을 확대했어요. 박스에 택배 송장이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손수레에 실린 가방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노트북 가방과 프로젝터 케이스였어요. 이 영상 USB에 복사 가능할까요? 네. 건물 주시니까 당연히 되죠. USB를 받아 들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지혜야? 돌아보니 예전 학원 동료였던 박강윤 씨였어요. 이 건물 3층에서 교육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강윤 언니. 어머. 지혜야 맞네. 다리는 좀 어때? 많이 나았어요. 언니는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여기서 일하잖아. 3층 교육법인 컨설팅 사무실. 너 모르고 있었어? 아, 맞다. 깜빡했네요. 강윤 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지혜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언니.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요? 그래, 가자. 근처 카페에 앉아 저는 그간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사고, 재활,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 이혼 서류, 교재 판매, 회사 장비 누명까지요. 강윤 언니는 듣는 내내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 사람들이네. 아니,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언니,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혹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학원 재고관리 시스템 기억나세요? 응. 네가 교재 입출고 관리하려고 엑셀로 만들었던 거 말이지? 네. 그거 100억 본 혹시 갖고 계세요? 제가 클라우드에 올려뒀던 것 같은데. 강윤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내가 예전에 그 시스템 참고하려고 다운받은 적 있어. 몇 분 후 언니가 파일을 찾아냈어요. 있다. 2024년 7월까지 업데이트된 버전인데? 완벽해요. 그거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파일을 받아 열어보니 제가 결혼 전에 모아뒀던 교재와 교구 목록이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품목명, 수량, 구매 날짜, 가격까지요. 중요한 건 이 목록 어디에도 노트북이나 프로젝터라는 항목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했죠. 제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언니, 고마워요. 이거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지혜야,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나도 예전에 네가 교육팀장 할 때 많이 배웠잖아.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도와줄게. 언니.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네가 다시 일어서는 거 보고 싶어. 너 실력 좋은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이런 쓰레기들한테 지지 마. 그날 저녁 친정집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재고관리 시스템 파일과 중고거래, 판매 내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판매된 교재들은 전부 제 시스템에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며 엑셀 시트에 정리했죠. 그리고 8월 15일 판매건을 자세히 봤습니다. 교재 20권 보너스라고 적힌 그 항목이요. 택배 추적 번호를 입력해 배송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발송 무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12.3kg. 교재 20권이면 평균적으로 10kg 정도입니다. 거기에 노트북 약 2kg과 프로젝터 약 3kg가 추가되면 15kg은 넘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제 발송 무게는 12.3kg. 노트북과 프로젝터가 그 박스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시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노트북 가방과 프로젝터 케이스를 들고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을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월 15일 오후 2시 32분. 택배 발송 시간은 8월 15일 오전 11시 20분. 택배가 이미 발송된 후에 시어머니가 회사 장비를 들고 건물에 들어간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는 제 교재를 먼저 파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 장비를 가져와서 마치 제가 함께 판 것처럼 조작하려 했던 거예요.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아직도 안 자? 엄마, 증거 찾았어요. 정말? 네. 이제 남은 건 경찰에 제출하는 것뿐이에요.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혜야,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 울어도 돼. 참지 마.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죠. 그냥 안도였습니다. 제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명을 쓴 거였다는 확신,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률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언제 방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2시 괜찮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해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재고관리 시스템, 택배 무게 데이터, CCTV 영상, 중고거래 내역.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그 전에 상대방 반응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건 아니죠? 네. 남편이 협박 차원에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럼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무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움찔할 겁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도 있고 끝까지 버티면 공격적으로 법적 대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내용 증명이 발송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각각 발송됐죠. 이틀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내용 증명이 뭐야?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네, 미쳤어. 부부 사이에 변호사를 끼고 우진 씨가 먼저 이혼 서류 내밀었잖아요. 그리고 저를 횡령범으로 몰려고 했고요. 그건 오해야. 엄마가 실수로. 실수요? CCTV에 다 찍혀 있는데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진 씨,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보증도 해지하고 건물 임대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혼도 제 조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건이 뭔데?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청구 없음, 대신 제 명예의 훼손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과와 합의. 그게 다야? 네,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서로 상처만 남기지 말고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답 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고소 진행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지혜야, 잘했어. 엄마,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내 권리 찾는 거잖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꿈을 꿨어요. 제 이름이 걸린 학원 간판이 달린 건물 앞에 서 있는 꿈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9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혜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서 발송할 테니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죠? 정우진 씨와 김옥순 씨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정식 고소 들어왔대요.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증거 충분히 있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마 궁지에 몰렸나 봅니다. 은행에서 압박 들어오고 회사 자금 돌아가지 않으니까 필사적으로 반격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죠? 출석 요구 나오면 저랑 같이 가겠습니다. 모든 증거 준비해서 명확하게 반박할 거예요. 출석 요구서가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 출석. 그 사이 시댁 쪽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며느리가 남편 회사 물건까지 빼돌렸다더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친정 근처 마트에 갔을 때도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지혜야, 요즘 힘들다며? 시댁이랑 문제 있다고 들었는데. 네, 조금. 근데 회사 물건 판 건 사실이야. 아니면 오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해예요. 곧 해명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봐요. 신경 쓰지 마. 진실은 곧 밝혀질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도둑처럼 느껴져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혜야, 엄마가 병원에서 널 6개월 돌보는 동안 내 남편 영수증 다 모아뒀어. 네. 그 사람 병원 3번 왔잖아. 근데 그것도 병원비 낼 때나 왔지. 널 보러 온 게 아니었어. 영수증 보면 다 나와. 그 사람이 내 재활 기간 동안 뭘 했는지. 엄마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주차 영수증, 근처 레스토랑 영수증, 호텔 카드 결제 내역. 날짜를 보니 제가 재활치료 받던 시기와 겹쳤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30km나 떨어진 곳의 호텔이었죠. 엄마, 이게... 네, 남편 병원 근처도 안 왔어. 그냥 서울에서 놀다가 형식적으로 들른 거지. 그리고 이 호텔 예약은 항상 2명이었어. 카드 결제 내역을 자세히 보니 디너 코스인, 디럭스 트윌룸 같은 항목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혜림이네요. 회사 직원. 맞아. 엄마가 몰래 확인해 봤어. 그 여자 SNS에 사진도 있더라. 네, 남편이랑 같이 찍은 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허무함이었어요. 제가 병원 침대에서 통증을 참으며 재활운동을 하는 동안 남편은 젊은 여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엄마, 이것도 변호사님한테 드려야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이런 인간이 널 횡령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11월 5일 경찰서 조사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사관이 고소장 내용을 읽어주더군요. 피고소인 윤지혜는 2025년 8월경 고소인 정우진이 운영하는 디지털웨이브 회사 소유의 노트북 1대시가 250만 원화, 빔 프로젝터 1대시가 180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였으며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피고소인은 해당 시기에 재활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물건을 가져갔다는 건가요?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으로는 피고소인이 퇴원 전에 미리 물건을 챙겨뒀고 시어머니에게 판매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근거는요? 시어머니 김옥순 씨의 진술입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재활병원 입퇴원 기록입니다. 윤지혜 씨는 2025년 3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단 한 번도 외출이나 외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회사 물건을 가져갔나요? 조사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재고관리 시스템, 택배 무게 데이터, CCTV 영상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조사관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한참 후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고소인 측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역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일단 고소인 측 재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해줬어요. 괜찮으세요? 네. 긴장했나 봐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흔들릴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어? 잘 끝났어요. 조사관도 저희 증거 보고 놀라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경찰서 다녀왔다며? 네. 우리 좀 만나자. 제발. 할 얘기 없어요. 지혜야, 나 진짜 망하게 생겼어. 은행에서 다음 주까지 5억 갚으라는데 어떻게 해? 회사 직원들 월급도 3개월째 밀렸어. 그건 우진 씨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제발. 보증만 다시 서줘. 제발. 싫어요. 지혜야. 우진 씨, 저 병원에 있을 때 뭘 하셨어요? 최혜림이랑 호텔 다니고 저한테는 이혼 서류 준비하고 그러면서 지금 제발이라고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다음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리 통증도 심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면 안 되나?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저를 횡령범으로 만들려 했어요. 제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죠. 그런데 제가 왜 조용히 물러나야 하나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학원 건물 임차인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건물주님, 재계약 불가 통보받았습니다. 다른 공간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한 달만 더 여유를 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2달 드리겠습니다. 2월 말까지 이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립 관련 문의 메일이었죠.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아직도 안 자? 엄마, 저 학원 다시 열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려고요. 어떻게? 제가 사고 후에 재활하면서 느낀 게 많거든요.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정말 강해졌네. 엄마 덕분이에요. 6개월 동안 엄마가 없었으면 저 못 일어섰을 거예요. 지혜야.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그렸습니다. 무너진 과거가 아니라 다시 세울 미래를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친정집 작은 방 책상 위에는 송장 사본, 무게 측정 데이터, 구매자 후기 캡처, 재고 관리 시스템, 출력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건 명확했어요. 8월 15일 판매건에서 퇴사 물품이 정말로 포함되어 있었는지 물리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었죠.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5일 발송건 관련해서 무게 측정 원본 데이터를 받고 싶은데요. 송장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송장 번호를 불러주니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건 발송 무게 12.3kg로 측정되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이메일로 발송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을 받고 파일을 열어보니 택배 접수 지점의 전자조울 측정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시간, 무게, 박스 크기까지 전부요. 12.3kg, 노트북 약 2kg과 프로젝터 약 3kg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무게였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건 시어머니가 실제로 퇴사 물품을 가져간 증거였어요. CCTV 영상은 이미 확보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학원 건물 관리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8월 중순경 건물 출입 기록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엘리베이터 CCTV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관리사무소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습니다. 8월 15일 오후 2시 32분부터 재생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수레에 박스를 싣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손수레 옆에 놓인 검은 가방 2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노트북 가방과 프로젝터 케이스였습니다.
이 영상도 USB에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USB를 받아 들고 나오는데 박강윤 언니가 또 지나가다 저를 봤어요. 지혜야, 또 왔네. 네, 언니. 자료 좀 더 확보하려고요. 커피 한잔 할래? 내가 좀 도와줄 게 있을 것 같아서. 언니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지혜야, 앉아. 그리고 이거 봐. 언니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학원 재고관리 시스템의 더 오래된 버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2023년에 만든 버전이야. 교재뿐만 아니라 교구, 비품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거든.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찾아뒀어. 파일을 열어보니 제가 결혼 후에도 꾸준히 업데이트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수정일은 2024년 12월 18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전자기기 카테고리였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소유한 물품만 기록되어 있었죠. 태블릿, 전자사전, 음향기기 같은 것들이요. 노트북이나 프로젝터 항목은 없었습니다. 언니, 이거 완벽해요. 제가 회사 물품을 보관한 적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치? 내가 내 일하는 스타일 알잖아. 넌 이런 거 절대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언니. 지혜야,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나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도와줄게. 네가 예전에 나 교육 자료 만들어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디지털웨이브 회사 물품 구매 내역 필요해? 네. 그게 왜요? 내가 예전에 그 회사랑 교육 컨설팅 계약 맺은 적 있거든. 그때 회사 자산 목록 자료 받았는데 거기 노트북이랑 프로젝터 구매일이 나와 있어. 정말요? 언니가 파일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디지털웨이브 자산관리 대장이었어요. 노트북 구매일 2024년 6월 12일, 프로젝터 구매일 2024년 7월 3일. 둘 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구매된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담당자가 정우진으로 기재되어 있었죠. 이 자료도 복사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가져가.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혜야, 오늘은 어땠어? 엄마, 증거 더 모았어요. 이제 완벽해요. 저녁을 먹고 노트북 앞에 앉아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점 재고관리 시스템, 회사 물품 기록 없음. 2점 택배 무게 데이터 -12.3kg 노트북 프로젝터 포함 불가. 3점 출입구 CCTV, 시어머니가 택배 발송 후 회사 물품 반입. 4점 엘리베이터 CCTV, 노트북 가방 프로젝터 케이스 확인. 5점 회사 자산관리 대장 물품 구매일과 관리 책임자 확인. 6점 재활병원 입퇴원 기록, 해당 시기 외출 해박 없음.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니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됐어요.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교재를 팔았고 그 후에 회사 물품을 학원 건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함께 판 것처럼 꾸며 횡령 혐의를 씌우려 했던 거죠.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해서요. 다음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혜님,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고죄 입증 충분합니다. 바로 역고소 진행할까요? 그 전에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요. 거절하면요? 그럼 경찰에 정식 고소하고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소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최종 통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일주일 이내에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 취하와 공개 사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3천만 원 지급, 불응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통보서가 발송된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 받았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혜야, 우리 좀 만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은 하되, 고소는 취소해줘. 응? 어머님, 저를 횡령범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건 우진이가 시키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에 다 나와요. 어머님이 회사 물품 들고 건물에 들어간 거.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6개월간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병문 안 오셨어요? 엄마가 옆에서 저 돌보는 동안 어머님은 뭘 하셨어요? 개교재 팔고, 우진 오빠 불륜 눈 감아주고, 저 내쫓을 계획 세우셨죠. 지혜야, 나도 내 아들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머님은 아들 생각하셨죠. 그럼 저는요? 저는 며느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법적으로 책임지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딸 정말 강해졌다. 엄마, 저 올 시간에 서류 챙기는 게 나아요. 그게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엄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지. 병원에서 네가 눈물 흘릴 때마다 그렇게 말했어. 울지 말고 일어서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 지금 일어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건물 2개 층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누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지, 과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었죠. 노트북 화면에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센터 사업계획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어요.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도 본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했죠. 그와 동시에 저는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여신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디지털웨이브 대출권 연대보증인 윤지혜입니다. 보증해지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하려고요. 네, 고객님. 현재 주채무자가 대체 담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담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출 만기 전 상환 요구 절차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은행에서 이번 주까지 5억 갚으라는데 어떻게 해? 우진 씨,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망하면 직원들 다 길거리에 나앉아. 그것까지 네가 책임질 거야? 제가요? 제가 왜 책임져요? 내 보증으로 대출받은 거잖아. 우진 씨가 제 이름을 이용한 거죠. 제 동의도 제대로 안 구하고요. 뭔 소리야. 당시에 네가 서명했잖아. 결혼한 부부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줄 알았죠. 근데 우진 씨는 그 돈으로 회사 키우면서 저한테 뭘 해줬어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병원에 있을 때 호텔에서 최혜림이랑 놀았잖아요. 카드 결제 내역 다 있어요. 그건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저 바빠요. 전화를 끊고 다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원 건물 임차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주 윤지혜입니다. 이전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새 공간 계약 완료했습니다. 2월 말까지 이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은 계약대로 2월 28일에 반환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지혜야, 그 600만 원 월세 끊기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 괜찮아요. 저 다른 계획 있어요. 무슨 계획?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작업 중이던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센터요.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할 거예요. 선정되면 운영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엄마가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지혜야, 너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네. 제가 재활하면서 느꼈어요. 다시 일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한테 영어 교육이랑 컴퓨터 교육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딸. 엄마, 저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금요일 오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혜 고객님,
주채무자가 담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대출 상환 요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남편의 전화 폭탄이 시작됐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죠. 지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회사 망하면 다 내 책임이야. 직원들, 가족까지 생각해봐. 마지막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진 씨 가족은 생각 안 했나요? 저도 우진 씨 아내였는데. 이제 그 책임 다 하세요. 주말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행에서 디지털웨이브의 대출 상환 요구가 발송됐어요. 그날 오후 남편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불가 통보가 나갔습니다. SNS에서 디지털웨이브 직원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망해가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연락도 안 됨. 3개월 밀린 월급 어떻게 받죠? 투자 미팅 다 취소됐대요.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제 신용과 재산 위에 세운 허상이 스스로 무너진 것뿐이었죠. 화요일, 박강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목동에 소문났어. 디지털웨이브 부도 난다고. 그래요? 네, 남편이 직원들한테 월급 못 준다고 했대. 그리고 은행에서 빚 갚으라고 독촉 들어왔다더라. 지혜야, 괜찮아? 네, 언니, 저 괜찮아요. 너 정말 강하다.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어쩌나 했을 텐데. 언니, 저 이제 안 울어요. 대신 제대로 정리할 거예요. 수요일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지혜야, 제발. 시어머니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당하던 목소리는 간 곳 없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톤이었죠. 어머님, 지혜야,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응?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가족이요?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본 적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은행 일만 취소해줘. 응? 안 돼요. 지혜야, 우진이 회사 망하면 우리 집도 날아가.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고 있어. 카드값도 밀렸고.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지혜야, 제발. 난 내 시어머니야. 이렇게 무릎까지 꿇을게. 제발. 어머님, 저를 횡령범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회사 물건을 제가 판 것처럼 꾸며서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그건 우진이가. 둘 다 똑같아요. 어머님도 공범이에요. 지혜야, 이제 법으로 해결하세요. 저도 변호사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혜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엄마,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요. 저 병원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왔어요. 제 교재는 헐값에 팔아버렸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도 엄마, 제가 물러서면 그 사람들은 계속 저를 짓밟을 거예요. 이제 제대로 선을 긋는 거예요. 목요일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혜님,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협상 요청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무고고소 취하해주면 이혼은 원만하게 합의해주겠대요.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웃기네요. 원래 제 재산인데 재산 분할이 왜 나와요? 저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거절하세요. 저는 원래 요구대로 진행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최혜림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이었어요. 언니, 저 최혜림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 대표님이. 아니, 우진 씨가 계획한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용당한 것 같아서요. 내일 2시 목동역 앞 카페에서 볼게요.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최혜림을 만났습니다. 29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할 말 있다며? 최혜림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를 횡령범으로 만들면 이혼이 쉬워져. 재산 분할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돼요?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넌 신경 쓰지 마.
녹음이 끝나자 최혜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우진 씨가 진짜로 이혼하려는 줄만 알았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범죄예요. 그리고 회사 망하니까 우진 씨가 저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해요. 제가 언니 교재 판 거 부추겼다고 거짓말하더라고요.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저는 교재 판 거 몰랐어요. 진짜예요. 우진 씨랑은 그냥 회사 일로만 만났어요. 거짓말 같았지만 녹음 파일은 진짜였습니다. 이 파일 제 변호사한테 제출해도 돼요? 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진 씨랑 끝낼 거예요. 최혜림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왜 그런 걸 줬대? 자기도 살려고요. 배가 가라앉으니까 서로 물어뜯는 거예요. 지혜야. 엄마, 이제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고 상대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후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혜 씨, 재조사 일정 잡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소인 정우진 씨와 김옥순 씨도 같은 시간 출석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목요일 경찰서 동행 가능하세요? 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새로 확보한 녹음 파일도 제출하고요. 목요일까지 사흘. 그 사이 남편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요일, 디지털 웨이브 핵심 개발자 3명이 집단 사직했어요. 밀린 월급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거죠. 수요일, 투자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예정됐던 2차 투자도 전부 취소됐고요. 남편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관리비와 카드값을 못 내서 독촉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친구분이 우연히 만났는데 고시원 알아보고 있더래요. 목요일 오전 경찰서 조사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늙어 보였고 남편은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조사관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자, 이번 재조사는 피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고소인 측 진술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 주장은 변함없습니다. 피고소인이 회사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했고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피고소인은 2025년 3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재활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외출이나 외박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8월에 회사 물건을 가져갔나요? 조사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기록 확인했습니다. 사실이네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퇴원 전에 미리 가져간 거죠. 증거 있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학원 건물 CCTV 영상입니다. 8월 15일 오후 2시 32분 김옥순 씨가 회사 물품을 들고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조사관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수레에 박스를 싣고 노트북 가방과 프로젝터 케이스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지혜가 시킨 거예요. 지혜가 가져오라고.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택배의 무게 측정 데이터입니다. 해당 박스의 발송 무게는 12.3kg입니다. 교재 20권의 평균 무게가 10kg인데 여기에 노트북 2kg와 프로젝터 3kg가 추가되면 최소 15kg가 나와야 합니다. 조사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맞네요. 이 무게로는 노트북과 프로젝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고관리 시스템 백업본입니다. 피고소인이 관리하던 교재와 교구 목록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회사 물품은 단 한 건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파일을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지혜가 기록 안 한 거예요. 숨기려고.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과 최혜림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혜를 횡령범으로 만들면 이혼이 쉬워져. 재산 분할도 안 해도 되고.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디서? 최혜림 씨가 제출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도 있다고 하더군요. 조사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진 씨, 김옥순 씨, 이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거죠.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진이가 시켜서. 저는 그냥. 엄마, 왜 그러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제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잘못한 거야. 지혜한테 미안해. 조사관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지혜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접촉 금지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차에 탔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 결과 보셨죠? 무고죄 입증 충분합니다. 검찰 송치되면 기소 가능성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어? 엄마, 다 끝났어요. 증거 제출했고 조사관도 우리 편이에요. 다행이다. 엄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지혜야, 고생 많았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너 혼자 다 이겨냈어. 대단해.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혜님,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합의 요청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하던가요? 무고죄 고소 취하해주면 손해배상 3천만 원 지급하겠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도 하겠대요. 거절하세요. 네. 원래 요구 사항 다 들어준다는데요? 이제 합의 단계는 지났어요. 법원에서 판결받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강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정부 공모 사업 결과 나왔어. 합격했대. 정말요? 응. 내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센터 사업계획서가 선정됐어. 축하해. 언니. 이제 진짜 시작이다. 지혜야. 네, 학원 다시 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공모 사업 붙었대요. 정말. 우리 딸. 이제 학원 준비해야 해요. 2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야. 넌 정말.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2026년 봄, 법원 선고일.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옷 대신 낡은 코트를 입고 머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였죠. 남편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회사 대표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니가 다가오려 했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접촉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엄마와 박강윤 언니가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김옥순, 피고인 정우진. 일어서십시오. 두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옥순은 피해자 윤지혜가 업무상 횡령을 했다는 허위 사실로 형사 고발을 하여 무고죄를 범했으며 사문서 위조 방조 및 재물 손괴의 혐의도 인정됩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정우진은 무고 및 횡령 교사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양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공개 사과문을 지역 신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향후 2년간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저촉을 금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엄마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지혜야, 끝났어. 다 끝났어. 네, 엄마. 이제 끝났어요. 박강윤 언니도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축하해. 넌 해냈어. 고마워요, 언니. 언니 도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법원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최혜림이었습니다. 언니. 뭐예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알아요. 언니가 다시 시작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잘 되길 바랄게요. 최혜림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어요. 저 여자 용서할 거야? 아니요. 근데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날 오후 목동학원 건물로 향했습니다. 2개 층 전체가 비어 있었어요. 임차인이 2월 말에 이전을 완료했거든요. 빈 공간을 걸으며 저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1층은 컴퓨터 교육실로, 2층은 영어 교육실과 상담실로 꾸밀 거예요. 정부 지원금과 제 자금을 합치면 충분했습니다. 박강윤 언니가 함께 왔어요. 지혜야, 여기 진짜 좋다. 장애인 교육센터로 딱이야. 그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다시 일어서기 교육센터 어때? 좋은데 좀 더 희망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새 출발 교육센터. 저는 웃었습니다. 그거 좋네요. 새 출발 교육센터 윤지혜. 제 이름도 당당하게 걸을 거예요. 4월 초 센터 개소식 날. 엄마, 박강윤 언니 재활병원에서 함께 치료받았던 분들, 정부 지원 사업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리본 커팅을 하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출발 교육센터 대표 윤지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1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6개월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다리에 장애가 남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배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찾았죠.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요.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센터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학력이 부족해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함께 나누는 곳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물론이죠. 어떤 과정 원하세요? 영어 배우고 싶어요. 손주가 외국에 사는데 영어를 못해서 대화가 잘 안 돼요. 멋지시네요. 등록 도와드릴게요. 그날 10명이 등록했습니다. 첫 수강생들이었죠. 다음 주부터 수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학생들 앞에 선의 예전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Jahae Yoon. I'm your teacher. 학생들이 따라 말했어요. Good morning, teacher.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도 기대돼요. 고마워요. 열심히 가르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5월 어느 날 이웃 주민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저를 이상하게 보던 그분이었어요. 지혜 씨, 요즘 교육센터 운영한다며? 신문에 났더라. 네, 그래요. 내가 그때 오해했었어. 미안해. 괜찮아요. 근데 정말 대단해. 그런 일 겪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저도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도 영어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한번 보내도 될까?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6월
남편에게서 손해배상금이 입금됐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으로 저는 센터에 새 컴퓨터 10대를 구입했어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옆에서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봐도 내 얼굴이 밝아졌어. 엄마,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딸, 정말 잘 이겨냈어. 자랑스러워. 7월, 센터 수강생이 50명을 넘었습니다. 컴퓨터 수업도 개설하고 자격증 준비반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취업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영어 배우고 자신감 생겼어요. 그 학생은 장애인 고용 의무 업체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다시 일어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해서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8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고시원 근처였어요. 시어머니는 장을 보고 오는 중이었죠. 지혜야, 어머님, 너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나는 정말 미안해. 네가 용서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미워하지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난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게 제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윤지혜 38세, 새 출발 교육센터 대표이자 다시 일어선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는 이제 봄이 계속될 거였습니다.